해발 80km에서 100km 상공. 우리의 눈으론 볼 수 없지만 저 하늘 끝 그곳에 지구와 우주의 경계가 있습니다. 별똥별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지구라는 행성에서 태어나 생을 마감하는 인류는 단지 얼마만큼 날아올라야 우주에 도달할지 예측할 뿐, 우주란 어떤 공간인지 상상하기 벅찬 대상이었습니다. 그곳엔 약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각의 은하 속에는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태양이라고 하니 태양계의 작은 행성인 지구가 우주를 논하기 어려운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하지만 지구 밖 세상에 대한 인류의 호기심은 그곳으로 나아가고픈 염원이 되었고 세기의 도전이 되었으며 결국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우주 개발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주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선 걸까요? 그 현 위치를 알아봐야겠습니다. (1957년 10월 4일) 구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지구 저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우주 시대의 서막이 열린 것이죠. 하늘을 나는 기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비행이 이루어진 지 불과 50년 만에 인류가 우주에 발을 내디딘 건 미국과 구소련, 강대국 간의 경쟁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켓은 실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주 운송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전쟁 무기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주를 선점한다는 건 무기 개발에 앞서 있다는 증거였죠. 미국과 소련이 그 민주 체제하고 공산 체제를 경쟁을 하면서 체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공산 사회가 또는 민주 사회가 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유리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우주 개발이 그것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 기술이 니들 체제보다 낫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우주 개발을 했던 거고요. 스푸트니크 1호를 시작으로 4년간 10개의 위성을 연달아 발사시킨 구소련은 1961년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우주를 다녀오며 60년대 중반까지 우주 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1969년 7월 21일 미국에서 날아오른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이로써 우주 개발 시대의 주도권 전환이 이루어졌죠.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달에 내디딘 그 첫걸음은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저 바라만 보던 달에서 푸른 지구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양국이 그 당시에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그런 경쟁을 안 했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죠. 지금 기술은 뭐 그때보다 60년, 뭐 50년 이상 됐으니까 훨씬 발전했지만은 과연 우리가 이런 과학기술 능력 가지고도 그때만큼 할 수 있느냐. 그건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후 1976년 미국의 무인 탐사선 바이킹 1호가 화성 착륙에 성공하며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인류가 처음 본 화성의 풍경은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들판과 분홍빛으로 물든 하늘이었습니다. 1977년 지구를 떠난 보이저 1호와 2호는
목성과 목성 이후의 행성 정보를 보내왔죠. 보이저 탐사선은 목성의 위성 3개를 새로 발견했고 토성에선 초속 500m의 폭풍이 불고 있으며 토성의 고리는 대부분 얼음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981년엔 최초의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발사됐습니다. 우주왕복선은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으로 지구와 우주를 오가며 사람과 물자를 나르고 인공위성의 회수, 수리를 도맡으면서 우주 건설의 가능성을 입증했는데요. 일반 로켓보다 천천히 지구 궤도로 진입하는 우주왕복선은 허블 우주망원경과 같이 크기가 크고 약한 구조물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 작업이 가능하며 과학자와 같은 비조종사들도 탑승할 수 있어 우주에서의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이 시도됐습니다. 그리고 우주왕복선의 핵심적인 역할로 우주정거장이 건설됐습니다. 우주정거장은 지상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으며 우주 비행사를 교대하는 정거장인데요. 인간이 우주 공간에서 반영구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대형 우주 구조물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발레리 폴리아코프는 1986년 발사된 2세대 우주 정거장 미르에서 무려 438일을 체류했고 세르게이 아브데예프는 3회에 걸쳐 2년 이상 미르에 머물렀습니다. 사람이 우주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죠. 최초의 우주 정거장 살유트 이후 미국의 스카이랩, 러시아의 미르, 그리고 다국적 프로젝트로 건설된 국제우주정거장까지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기지는 이미 마련됐으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영화 속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가까운 미래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이죠. 우주 개발이 그냥 우리가 그 우주를 정복했다는 의미도 큽니다만은 그 과정에 다양한 첨단 기술이 융합된 분야입니다. 이를테면 기계, 전자, ICT라든지 그런 융합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검증된 기술들을 우리 다른 산업에 이렇게 파급을 시키고 새로운 가치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우리 미래의 먹거리와 굉장히 관련돼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달 탐사 혹은 우주 탐사를 왜 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그 근본적 원인이라 그러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보겠죠. 그 인류 생명 탄생의 원인서부터 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지구가 갖고 있는 전지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지구를 벗어나 어떤 다른 행성의 자원을 탐사한다든지 또 혹은 거기에서의 어떤 거주까지도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우주 산업을 육성하고 우주라는 공간을 인류의 첨단 기술로 개척하고 있는 우주 강국들. 이들 우주 강국의 대열에 나란히 서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할 인공위성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둘째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가.
마지막은 로켓 발사장이 조성돼 있는가. 이렇게 자국의 우주 기지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로켓을 발사한 나라들을 일명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합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우리나라는 발사. 2013년 1월 30일 나로호의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강국의 반열에 합류했죠. KSLV-1 나로호의 성과는 세계에 우리의 우주 기술력을 알리고 우주 개발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우주 개발 시대 후반 주자로 출발했지만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선두그룹과의 간격을 좁히고 있는 한국.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형 발사체 KSLV-2의 발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나로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한국형 발사체의 기술력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선 나로호의 스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로호는 길이 33.5m, 직경 2.9m, 중량 140톤의 한국 최초 소형 위성 2단형 발사체입니다. 나로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약 5천억 원을 들여 2002년부터 개발에 착수. 지상에서 164km 상공까지 발사체를 올려보내는 하단부에는 액체 연료가 주입됐으며 1단 엔진과 노즐, 연료 탱크 등의 설계엔 러시아의 기술력이 동원됐습니다. 상단부인 2단은 고체 연료, 엔진과 함께 위성 및 탑재체를 보호하는 노즈 페어링으로 구성됐으며 국내 기술로 제작됐죠. (2단) 직렬형 발사체인 나로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로켓이 단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단마다 필요한 부품과 기술이 다르게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단이란 각각의 엔진을 가진 독립적인 로켓입니다. 그리고 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발사체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크게 직렬형, 병렬형, 부착형, 그리고 피기백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렬형 구조는 큰 로켓 위에 작은 로켓을 올려놓은 형태로 1단부터 추진제가 점화되며 아랫단의 추진제가 소진되는 동시에 다음 단의 엔진이 순서대로 점화됩니다. 나로호가 바로 이 구조에 해당되죠. 병렬형 방식과 부착형은 옆으로 단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병렬형의 경우 2단 로켓을 중심으로 1단 로켓이 붙어있는 형태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 2단과 1단 엔진이 동시에 점화되며 천천히 속도가 오르다가 분리된 후 최대 속도를 냅니다. 부착식으로 결합된 단은 발사 시 추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조 로켓 역할을 하며 단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단 로켓이 1단 로켓에 엎여 있는 듯한 피기백 구조는 우주 왕복선이 대표적인 예죠.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로켓 구조는 대부분 직렬형 다단 구조에 보조 로켓을 부착하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우주 발사체를 여러 개의 소형 로켓이 결합된 단 구조로 구성하는 이유는 발사체의 무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속도를 각 단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켓의 연비를 비추력이라고 하는데 연료를 태워 얻은 추력을 소모된 연료의 중량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즉, 비추력이 큰 추진제를 사용하면 적은 양의 연료로도 큰 추력을 얻을 수 있죠. 나로호의 경우 하단부인 1단에는 액체 엔진이, 상단부인 2단엔 고체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액체 엔진은 고체 엔진에 비해서 자동차로 치면 연비라고 그러는데 비추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추력이 높다는 것은 작은 연료를 가지고 많은 물건을 실어나를 수 있기 때문에 액체 엔진은 큰 위성을 이제 실어나르기에 용이한 것이고요. 다만 액체 엔진의 안 좋은 점은 굉장히 복잡하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걸 운용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점이 있죠. 고체 엔진은 우리가 성냥을 붙이면 그 제어가 안 되고 그냥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듯이 고체 엔진은 한번 불을 붙이면 그 추력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액체 연료는 고체 연료에 비해 비추력이 매우 우수한 로켓 추진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액체 추진제 로켓을 택하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죠. 고체 연료는 비추력은 작지만 고체 추진제 로켓의 구조상 대량의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로 액체 로켓 1단의 보조 로켓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켓의 연료와 엔진에 관한 기술은 한 나라의 과학 기술력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우주 속 목표 지점으로 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단위 최적에 얘가 내는 힘이 얼마냐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그 가스터빈, 항공기 가스터빈에 비해서도 한 10배가 높은 게 로켓 엔진입니다. 그 얘기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내야 되는 거죠. 사이즈는 작고 그 안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내야 되는데 견뎌줘야 되고 날아가야 되니까 가벼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서로 상충되는 설계 조건을 가지고 설계 제작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장 어려운 그 열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의 발사 실패 끝에 개발을 시작한 지 11년 만에 나로호는 2013년 1월 30일 위성을 정상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1월 31일)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센터 지상국과 나로 과학위성이 교신에 성공하며 나로호 발사 성공이 최종 확인됐죠. 비록 1단 로켓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완성했지만 나로호의 성공은 100%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나로는 우리의 독자적인 실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러시아를 이제 협력 파트너로 이제 삼아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를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됐는데 한국형 발사체의 지금 개발 계획을 제일 먼저 세워야 되는데 그 개발 계획서가 여기도 있습니다만 한 4,000여 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스스로 쓸 수 있었어요. 나로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썼으니까 우리가 이 지금 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나로를 하면서 우리가 작은 규모의 액체 엔진을 저희들이 막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판으로 지금 한국형 발사체에서 사용되어지는 75톤 엔진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만든 발사체입니다. 2021년에 발사할 예정인데요. 자력으로 만든 액체 엔진을 사용해 총 3단으로 제작할 계획이며 탑재 위성을 저궤도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형 발사체는 1.5톤의 실용위성급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대략 한 70% 정도까지 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주 발사체에 있어서는 엔진 개발이 핵심입니다. 현재 저희는 2016년부터 엔진을 제작해서 시험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올해는 그 시험 발사체 비행 시험을 통해서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 발사체의 발사에 앞서 올해 10월
시험 발사체를 우주로 먼저 올려보내려 합니다. 시험 발사체 역시 해외 기술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75톤급 액체 엔진 한 기를 장착한 1단형 로켓입니다. 이는 한국형 발사체의 2단에 해당하는데요. 시험 발사체는 75톤급 액체 엔진과 기체를 결합시켜 비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연소 시험하는 것을 벗어나 실제 비행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시험 발사체의 비행 능력 확보는 한국형 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2021년에 발사할 한국형 발사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형 발사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SLV-2 한국형 발사체는 나로호인 KSLV-1과 비교해 무게는 약 1.5배 무겁고 길이는 14m가량 더 깁니다. 발사체의 단수도 나로호보다 한 단위 많습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장착한 1단, 75톤급 액체 엔진 1기를 장착한 2단, 그리고 7톤급 액체 엔진 1기를 장착한 3단, 이렇게 총 3단으로 구성됩니다. 무엇보다 총 47.2m에 달하는 발사체의 설계, 제작은 물론 발사체의 핵심인 엔진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엔진은 로켓의 심장이고 그 성능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심장이 없으면 아무리 기체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을 날려보낼 수 없고요. 항공 우주 역사상, 세계의 역사상 봐도 엔진이 개발이 돼서 그거에 따르는 기체를 만들고 그거에 따르는 비행 물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런 면에서 모든 우주 발사체를 개발을 한다면 엔진이 그 나라의 자긍심이고 핵심입니다. 75톤급 액체 엔진이 우주용 로켓 엔진으로 인정받으려면 134초에서 145초 동안 목표한 추력을 안정적으로 내야 합니다. 추력이란 물체를 운동 방향으로 미는 힘을 말하는데요. 발사체의 경우 엔진이 연소하면서 생기는 힘의 반작용으로 발사체가 앞으로 움직이는 힘을 추력이라 합니다. 한국형 발사체에 사용할 75톤급 액체 엔진은 임무 작동 시간 145초, 지상 목표 추력 67톤, 우주 목표 추력 76톤을 달성했습니다. 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연소 테스트를 시작해 얻은 결과죠. 76톤이란 힘이 얼마나 큰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약 1톤의 자동차 76대를 한꺼번에 쏘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로켓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비결은 엔진의 설계 구조에 있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은 터보 펌프를 비롯해 연소기, 배관 등으로 구성된 아주 예민한 추진 기관입니다.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기에서 연소시킴으로써 발사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터보 펌프입니다. 터보 펌프는 산화제와 연료의 주입을 조절하는 산화제 펌프, 연료 펌프, 터빈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가스 발생기로부터 동력을 얻어 움직입니다. 동력을 얻은 터보 펌프는 발사체의 에너지원인 연료와 산화제를 일정한 압력으로 연소기로 보내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이완 수축을 반복하며 일정한 압력으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엔진은 기체와 결합해 지상의 물체나 사람을 우주로 수송합니다. 흔히 몸통이라고 하는 기체에는 각종 배관, 통신 제어 시스템과 같은 체계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중 몸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산화제와 액체 연료를 담는 추진제 탱크입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액체 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하는데요. 발사체가 가벼울수록 더 멀리, 더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산화제는 조금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때문에 추진제의 무게를 뺀 나머지 부분은 다이어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구진은 추진제를 담는 통, 탱크도 더 가볍고 단단한 것으로 개발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의 그 하중, 그 압력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압축 굽힘 하중을 견디면서도 딱 그만큼만 가벼운, 제일 가볍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탱크를 가볍게 만들어야 발사체가 경량화가 되고 성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탱크를 어떻게 가볍게 만들 수 있느냐? 딱 처음에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강도가 좋은 소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한국형 발사체 같은 경우도 이제 알루미늄의 구리가 알루미늄 구리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강도가 좋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맨 꼭대기 3단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인공위성이 탑재됩니다. 우주 발사체의 최종 목표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것인데요. 이 위성은 저 궤도에 투입돼 우주 탐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인공위성을 실질적으로 마주할 수는 없지만 인공위성이 제공해주는 정보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확인하는 일기예보 정보나 운전 중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 또한 위성 서비스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공위성이 보내준 정보를 필요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죠. 한국은 1989년 영국과 우리별 1호를 공동 제작하며 인공위성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위성 분야는 수준 높은 전자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99년엔 독자 기술로 우리별 3호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6, 7위권의 기술력을 지닌 인공위성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 역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별 1호 처음 시작했을 때가 아마 90년대 금방일 겁니다, 아마. 예. 한 30년도 채 안 됐죠. 예. 근데도 뭐 하여간 우주 쪽에 그 인공위성 쪽은 그래도 굉장히 그 기술이 그 세계적인 어떤 수준하고 거의 뭐 맞먹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위성 기술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위성 설계 기술, 뭐 제작 기술, 조립 시험 기술, 뭐 운영 기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전체 4개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다 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탑재체에 의해 날씨 관측, 통신, 감시 등 그 역할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그 역할에 따라 각각 다른 고도에 발사되고 정해진 궤도로 움직입니다. 궤도란 인공위성이 움직이는 길을 말하는데요. 지구를 중심으로 고도 1000km를 저궤도, 지구 자전속도와 동일하게 움직여 멈춰있는 듯 보이는 정지 위성이 위치하는 곳 약 36,000km를 정지 궤도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저궤도를 향해 우리별 1호를 발사하며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다목적 실용위성, 통신위성 무궁화,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 등의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요. 이 위성들 중 우리는 천리안 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상공 약 36,000km 정지궤도에 쏘아올린 국내 최초 공공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천리안은 2011년 4월부터 매일 기상 관련 영상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해 보는 영상들은 대부분 이 천리안 위성이 보내준 정보들이죠. 하지만 천리안 1호는 곧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그 임무를 승계받을 인공위성이 필요한데요. 올 하반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천리안 2호를 발사해 천리안 1호의 임무를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천리안 위성 1기가 이제 해외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해외 공동 개발이라는 것은 해외가 기술 책임을 지는 형태인데 저희들이 이번엔 엄밀하게 말하면 좀 더 도전적으로 해갖고 국내 독자로 지금 그 정지궤도 복합위성 천리안 2호를 지금 거의 개발 완료 중에 있습니다. 위성의 지금 규모가 천리안 1호가 2,500km에 비해서 저희들이 3,500km 정도로 한 1톤 정도가 더 늘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보이지 않는 설계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국내 개발로 많이 바꿨습니다. 위성 활용 서비스와 위성 장비 시장은 2016년 기준 국내 우주산업 매출액 전체의 약 8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인공위성 기술의 응용 분야가 많다는 것이죠. 정부는 인공위성 서비스를 더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최정점에 있는 것이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입니다.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은 내비게이션에 주로 쓰이는 GPS, 즉 전 지구를 커버하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의 우리나라 전용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가 상용되면 오차 범위 1m 이내에 아주 정밀한 위치 서비스를 누리며 한층 더 정확하고 빠른 길찾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행히 정부에서 지금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나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위성 개발 계획도 상당히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향후 한 15년 이상에 걸쳐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한국형 지역항법 위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성 자체는 경사궤도 위성 4기, 그 다음에 정지궤도 위성 3기, 7개의 위성으로 해서 2035년까지 위치 정밀도 같은 것들을 획기적으로 향상을 한다. 그게 이제 막 다음 예상되는 그 위성 계획 중에 가장 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달 탐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38만 4천 km 떨어져 있는 달. 그곳은 빛의 속도로 1.4초면 도달할 수 있지만 우주선으론 4일에서 6일,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로는 160일이 걸리는 거리에 존재합니다. 달은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있어 동경의 대상이었는데요.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내디딘 이후 달은 더 이상 바라보는 곳이 아닌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50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도 달의 흔적을 남기려 합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 달 주위를 돌며 관찰하는 달 궤도선을 보내 달을 관찰할 예정입니다. 달 궤도에 진입한 7번째 나라가 되려는 것이죠. 이후
달 표면에 착륙선을 안착시키고 달을 넘어 소행성 교환선을 보내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달보다 더 먼 곳 심우주 개척에 대한민국이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네, 달 탐사 궤도선 개발을 시작으로 소행성 탐사를 하게 되는데요.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됨으로써 뭔가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든지 국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세계 선진국도 이미 심우주 행성 탐사를 더 추구하기 위해서 현재 달 탐사에 또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보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심우주 핵심 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국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달에 간다면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유용한 자원을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달 탐사 초기의 화두입니다. 이제 달은 지구로부터 200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심우주로 가기 위한 거점으로 봐야 합니다. 역사상 달 너머의 우주에 발을 디딘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달보다 더 먼 곳을 탐사하기 위해선 사람의 눈이 되어줄 무인 로봇 로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버가 보내온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심우주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미국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는 48억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명왕성의 사진이 전송되는데요. 심우주 통신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먼 우주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받으려면 지상국이 있어야 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스페인, 호주에 대형 위성 수신 안테나를 설치해 교신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에 발사하는 달 궤도선과 수신하기 위해 나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우주 개발에 꼭 필요한 건 통신기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비용의 문제입니다. 우주 산업 자체는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서로 경쟁할 때 기술력이 발전된다는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주 개발이라고 하면 그 정부 주도의 사업이라고 이제 다들 이제 알려져 있죠. 그 이유가 이제 기술적인 리스크가 크고 개발 비용이 이제 막대하게 소요되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면서 다 아시다시피 그 스페이스X라는 그런 기업이 등장하면서 민간 벤처 기업들이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우주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높이 70m, 폭 12.2m에 달하는 초대형 로켓이 우주로 떠났습니다. 팰컨 헤비, 인류가 운영 중인 로켓 중 가장 큰 로켓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가 발사한 로켓인데요. 팰컨 헤비의 성공은 우주 산업이 이제 더 이상 국가만의 일이 아니라 민간 사업체도 함께 이뤄낼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선두에 서서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선 핵심 기술을 개발한 다음 민간 업체에 지원해 줌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함께 우주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우주 산업이 발전된다면 우리도 민간 기업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주 정복이 중요하다는 이런 국민적인 공감만 일으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지원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우수한 인력,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꽤 희망적인 분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시간을 달려 달, 그보다 더 먼 화성, 심우주를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를 향한 막연한 호기심과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날에 이르렀죠. 우리는 자동차, 기차, 그리고 비행기까지 운송체가 발달함에 따라 인류가 오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삶의 질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선은 인류의 행동 반경을 획기적으로 넓혀 지구가 아닌 또 다른 행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미 우주 공간엔 우주 왕래의 중간다리, 우주 정거장이 건설되어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는 이 우주 정거장을 기점으로 우주 여행 상품 개발 의지를 보였습니다. 상상만으로 가능했던 우주 여행이 한 걸음 더 다가온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를 향한 동경이 오늘날에 이르게 한 것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면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향한 꿈을 꿀 수 있겠죠. 독자적으로 그런 기술 확보하고 사람 육성하는 게 참 중요한데 다행히 우리가 이런 쪽에 우수한 사람이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큰 자산이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정부가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좀 멀리 보고 투자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다면은 빨리 우리도 상당히 가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야다. 금년에 이제 시험 발사체 발사가 있고 2021년, 22년 되면 자력 발사를 하는 그런 발사체를 이제 갖게 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면 아마 그 시절부터는 우리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늦지만 또 열심히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는 우주의 호기심을 가지고 그 속에 담긴 궁금증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가고자 하는 저 먼 우주는 그 거리와 비례하는 연구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늦게 시작했지만 30년이란 시간 동안 우주기술 분야의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 다시 한번 우리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려 합니다.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두 번째 도약. 저 먼 우주로부터 성공의 메시지를 받을 날이 사뭇 기대가 됩니다.